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영아 매매 조직의 일원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도시를 충격에 빠뜨렸다. 생명을 구해야 할 의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두운 조직의 배후가 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그날 밤 안산시는 한 유명 산부인과 의사의 체포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그의 의학적 업적 때문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사업, 바로 갓 태어난 아기를 거래한 혐의 때문이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책임을 맡은 자가 어찌하여 그 생명을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의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는 연약한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무고한 아기들을 상품으로 만드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에 관한 이야기다. 그의 체포는 의료계를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때 인간이 얼마나 길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비가 가는 실처럼 안산의 좁은 골목길, 함석지붕 위로 조용히 내렸다. 멀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공장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노란 불빛들은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무릉덩이 위로 떨어졌다. 이곳에서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 여성들은 얇은 비옷을 두른 채 꿈을 키우며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내일의 잔업이 월세와 고향에 보낼 돈, 그리고 부모님의 약값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안산역 뒤편의 한 2층짜리 원룸 건물. 집주인인 박 여사는 플라스틱 지붕 아래에서 수건을 널고 있었다. 중년의 그녀는 인생은 뚝배기에 밥이 익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위층에서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막 돌아온 안나와 그녀의 친구가 있었다. 작업복에서는 아직 기름과 금속 냄새가 났다. 안나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비오는 계절에 가장 시린 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11월의 안산은 언제나 젖은 흙냄새와 오토바이 배기가스 냄새가 뒤섞인 향기를 품고 있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포장마차 주인이 천막을 닫았다. 골목 끝 새망 산부인과라는 작은 간판이 하얀 커튼 뒤로 조용히 보였다. 밖에서 보기에는 다른 산부인과와 다를 바 없었다. 벽은 깨끗했고 접수원은 상냥했다. 주변 사람들은 젊은 산모들이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자주 찾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의 많은 이야기처럼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퍼지다가 공장의 기계 소리에 묻혀버리는 이야기들. 그날 밤 안산단원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한 당직 경찰관이 민원함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대출 광고지와 전단지 사이에서 발신인 없는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위에 쓰인 검은 잉크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싸운 손으로 쓴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박진우 경감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줄이 쳐진 종이에 망설임이 느껴지는 단정한 문단들이 가득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새망산부인과에서 일했던 전직 간호사 강은희라고 밝혔다. 그녀는 더 이상 잠 못 이루게 하는 비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썼다. 그녀가 본 것들 중에는 우연이나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박 경감은 천천히 글을 읽었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형광등 불빛이 반짝이는 타일 바닥에 반사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한 길을 걸어왔다. 법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 길. 그에게 사건은 서류 뭉치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심장의 고동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서류에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를 다시 듣는 듯했다. 혼란스러워하는 젊은 여성의 숨소리, 공장에서 억지로 지어낸 웃음, 원룸 구석에서의 짧은 기도, 그리고 밤거리 포장마차 바퀴 구르는 소리. 팀장님, 이건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합니다. 문가에 서 있던 이수진 경위가 말했다. 그녀는 젊었지만 걸음걸이는 차분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갓 갈아엎은 논의 냄새와 소상공인의 고된 삶을 잘 알고 있었다.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진짜 피해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기들이 더 편안한 책상을 선택할 나이에 그는 여전히 현장을 지켰다. 서두르면 안 돼.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소리를 더 가까이서 들어야 해. 그는 안산 지도의 한 지점을 붉은 핀으로 가리켰다. 내일부터 저 병원 주변에 눈을 붙여 눈에 띄지 않게 일상의 리듬을 듣고 누가 오고 가는지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기록해. 밤이 깊어지고 인근 오피스텔 경비원인 김 씨는 낡은 손목 시계를 보았다. 그는 공장 퇴근 시간, 짜장면 배달 시간이 언제인지 잘 알았다. 그리고 큰 길에서 다가오는 차가운 엔진 소리가 들리는 시간도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퉁퉁 부은 눈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예전에 지나쳤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병원 간판, 이상한 시간에 가끔 움직이는 커튼,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늦게 천천히 지나가는 로고 없는 작은 트럭. 사람들은 수산시장에서 온 생선 운반 트럭이라고 했지만 왜 뒷골목으로 다니고 왜 항상 같은 요일일까? 안산은 비가 도시를 스카프처럼 덮을 때도 여전히 활기찼다. 어머니들은 널어놓은 빨래를 걷고 아버지들은 작은 대문을 잠그고 아이들은 접이식 책상에서 숙제를 했다. 삶은 시간이 가르쳐준 리듬, 즉 일하고 집에 오고 절약하고 희망하는 리듬 속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그 리듬 사이에는 어른들이 밥숟가락을 멈추게 하는 짧은 틈이 있었다. 가장 단정해 보이는 곳이 때로는 가장 얽힌 매듭을 숨기고 있다는 예감의 틈. 박경감은 손에 든 편지를 다시 보았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문이 열리면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 나라의 진실 대부분이 요란하지 않은 용기, 즉 긴 밤에 한 통의 편지를 쓰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구해진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책상 스탠드를 켰다. 좋아, 듣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가 중얼거렸다. 진실은 종종 속삭임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거대한 외침이 되니까 Giết hai răng, vì răng vì min, cuộc xâm nhập bí mật. 2023년 12월 초 장마가 시작되었음에도 안산의 낮은 여전히 뜨거웠다. 덥고 습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국도의 아스팔트는 마치 불씨를 품은 듯 유리처럼 반짝였다. 멀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공장들은 끊임없이 윙윙거리며 퇴근 시간에 수천 명의 노동자를 쏟아냈다. 박진우 경감은 차창 너머로 새망 산부인과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흰색 건물을 응시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지만 강은희 간호사의 편지와 주민들의 작은 제보들은 그로 하여금 병원 커튼 뒤에 무언가 있다고 확신하게 했다. 그의 옆에는 이수진 경위가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수수한 스카프가 머리를 덮고 있었고 얼굴에는 창백해 보이도록 옅은 화장을 했다. 헐렁한 티셔츠 안에는 작은 쿠션을 넣어 5개월 된 임산부처럼 보이게 했다. 오늘 그녀는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수를 저지른 24살의 공장 노동자 민지였다. 이 경위 정말 괜찮겠어? 박경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아니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팀장님? 저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박경감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임무가 전략보다는 마음의 용기에 더 많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 다가올 무렵 이수진과 그날 혼란스러운 남자친구 상민 역을 맡은 최민준 경사는 좁은 보도를 걸어 병원 입구로 향했다. 낡은 작업복, 슬리퍼, 지친 얼굴. 그들의 모습은 안산의 수십 다른 젊은 커플과 다를 바 없었다. 병원의 대기실은 조용했다.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고 플라스틱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소독약 냄새와 구석의 작은 정수기에서 나는 인스턴트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몇몇 젊은 여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어떤 이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하니 바닥을 보거나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이수진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그녀는 그 좁은 공간을 짓누르는 비밀의 무게를 느꼈다. 여튼 미소를 띤 접수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성함 적어주세요. 김민지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떨릴 뻔했다.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곧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다. 김수연 원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온화했고 얇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마치 평범한 환자를 맞는 것처럼 말했다. 진료실에서는 형광등이 하얀 벽에 반사되었고 초음파 기계가 조용히 윙윙거렸다. 이수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의사는 별다른 질문 없이 빠르게 진료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했다. 5개월이 넘었네요. 수술하려면 비용은 3,000만 원입니다. 선불이고 주민등록증은 필요 없어요. 모든 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이수진은 순간 피가 멎는 듯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손가락이 떨렸다. 그 액수는 마치 중고차 가격을 말하듯 아무렇지 않게 언급되었다. 최민주는 그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3.3, 0만 원이요? 너무 큰데요. 의사는 그를 짧게 쳐다본 후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당 못하면 다른 곳 알아보세요. 하지만 여기가 안전하다는 건 보장하죠. 다음 주 금요일 밤에 다시 와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이수진은 우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해요. 의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건넸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고 동정심의 그림자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안산의 거리는 젖어 반짝였고 차량 불빛들이 빛의 뱀처럼 반사되었다. 이수진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의사의 모든 말을 담고 있었다. 그 증거는 1000개의 추측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녀의 옆에서 최민준이 속삭였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건 겨우 시작인 것 같아. 이수진은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은 빛 속에서 서서히 커튼이 닫히는 병원 간판을 응시했다. 저 너머에는 무언가 있었다. 종이 위의 숫자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작은 경비 초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김 경비원은 낡은 시계를 보았다. 그는 금요일 밤에 오는 이상한 차량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조용히 기록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의 딸 역시 공장 노동자였고 그곳에 거의 끌려갈 뻔했기 때문이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작은 길에는 웅덩이가 얇은 거울들을 만들었다. 이수진은 깊게 숨을 쉬고 재킷을 여몄다. 빗줄기의 그림자 뒤에서 그녀는 이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3장 금요일 밤의 화물 항HA 조에이뎀 트사우 2023년 12월 초 금요일 밤 비가 막 그쳐 안산의 거리에 반짝이는 웅덩이를 남겼다. 가로등 불빛이 물 표면에 빛의 뱀처럼 반사되었고 멀리 반월공단의 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진우 경감은 새망산부인과로 향하는 작은 골목 맞은편에 주차된 잠복 차량 안에서 앉아 있었다. 손목 시계는 23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흰색 건물에서 떼지 않았다. 주변 상가들은 이미 어두워졌고 오직 병원 간판에 희미한 형광등만이 켜져 있었다. 뒷좌석의 이수진 경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여전히 민지라는 가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병원 내부로 잠입하는 대신 팀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언제든 자신의 역할이 다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위장은 언제든 다시 호출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옷 속에 숨겨진 가짜 배는 여전히 부착되어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연기 이상이라는 것을, 이곳에 두려움을 안고 찾아왔을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1조 위치 확보, 2조 이상 없음. 박 경감은 짧게 답했다. 위치 유지해. 내 지시 전까지 움직이지 마. 다시 침묵이 차를 감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길에서 디젤 엔진 소리가 다가왔다. 로고 없는 흰색 탑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불빛은 어두웠다. 그 차량은 병원 바로 뒤에 멈췄다. 철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서둘러 나왔다. 얇은 흰 가운을 입은 김수현 원장과 건장한 체격의 남자 직원이었다. 그들은 두꺼운 테이프로 봉인된 3개의 흰색 스티로폼 상자를 들고 나왔다. 말없이 상자들은 트럭 짐칸으로 옮겨졌다. 물 튀는 소리와 경첩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 중에 선명하게 들렸다. 경비 초소에서 오랫동안 이 활동을 의심해온 김 경비원은 낡은 시계에 시간을 기록했다. 23시 27분. 그는 담요를 덮고 자는 척했지만 눈은 가슴 졸이며 엿보고 있었다. 그에게 매주 금요일 밤은 항상 같은 의문을 남겼다. 박 경감은 차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보고서에만 존재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증거가 확실해졌다는 안도감과 저 상자의 미스터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는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목표물 이동. 3조. 안전거리 유지하며 추적해. 흰색 트럭은 좁은 길의 웅덩이를 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 길로 들어서자 불빛이 다시 밝아졌다. 목적지는 시흥 방향이었다. 2대의 잠복 차량이 뒤를 따랐다. 그중 한 차에서 최민준 경사가 핸들을 꽉 잡았다. 선배님,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뒷좌석의 젊은 팀원이 물었다. 최 경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일반 폐기물이길 바라지만 내감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그 말에 차 안은 조용해졌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남은 빗소리만이 들렸다. 한편 이수진은 다른 차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멀어져가는 트럭의 그림자를 쫓았다. 며칠 전 김 원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 다시 와요.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 말은 이 활동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일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가운 약속처럼 들렸다. 이수진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다. 멀지 않은 곳 한 젊은 남자가 작은 카메라를 들고 빈 술에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지역 잡지의 탐사보도 기자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의료 폐기물 운송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후 몇 주 동안 이 병원의 뒤를 쫓고 있었다. 의료 폐기물 수거 날짜가 공식 회사 기록과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 밤 그는 직접 현장에 나오기로 결심했다. 흰색 트럭의 불빛이 지나갈 때 그는 카메라 버튼을 눌렀다. 흐릿하지만 충분히 식별 가능한 사진을 찍었다. 그는 모든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흰색 트럭은 국도를 따라 안정적으로 달렸다. 밤 공기는 습했고 디젤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길가에 몇몇 포장마차는 아직 열려 있었고 다른 트럭 운전사들이 쓴 커피를 마시기 위해 멈춰 있었다. 길은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어 조용하게 느껴졌다. 아무도 한 차량이 어두운 비밀을 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복 차량에서 박경감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했다. 3조, 보고해. 거리 100m 팀장님. 아직 안전합니다. 좋아. 너무 가까이 붙지 마. 그들이 보관 장소로 향할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젖은 아스팔트를 가는 타이어 소리만이 들렸다. 이수진은 감정을 억누르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에게 그 상자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소름이 돋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며칠 전 사라졌다가 창백하고 두려운 얼굴로 돌아온 원룸 친구 안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수진은 안나가 이 병원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었을 때 비는 완전히 그쳤다. 흰색 트럭은 마침내 시흥 방향의 작은 길로 접어들었다. 정보원은 그 길이 밀수품의 경유지로 자주 사용되는 냉동 창고로 이어진다고 보고했다. 박경감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는 마치 얇은 밧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흔적을 놓칠 수 있었다.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다. 각 팀원은 스티로폼 상자 안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만약 단순한 의료 폐기물이라면 이 사건은 절차 위반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그들은 훨씬 더 큰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앞길은 어두웠고 웅덩이에 반사되는 차량의 전조등만이 길을 비췄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하느님, 오늘 밤 저희가 진실을 찾게 해주세요. 흰색 트럭은 어둠 속으로 계속 나아갔다. 안산의 불빛을 뒤로 하고 그리고 그 뒤를 두 대의 잠복 차량 그림자가 충실히 따라붙었다. 오랫동안 숨겨져온 비밀을 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제사장, 시흥의 냉동창고, 키HO덩 란HO SIC융. 시흥의 하늘은 빠르게 움직이는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비가 막 그쳐 코를 찌르는 젖은 흙냄새를 남겼다. 잠복 차량의 계기판 시계는 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국도는 한산해졌고 가끔 눈부신 불빛을 뿜는 심야 버스만이 지나갔다. 멀리 로고 없는 흰색 탑차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바퀴는 아직 마르지 않은 웅덩이에 물을 튀겼다. 박진우 경감은 좌석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목표 차량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목덜미부터 손끝까지 긴장감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그는 트럭을 더 멀리 따라갈수록 더 위험한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의 실수로 정보가 새어나가면 범인들은 영원히 흔적을 지워버릴 것이었다. 계속 따라가되 너무 가까이 붙지 마. 그가 무전기에 나지막이 말했다. 다른 차에서 최민준의 목소리가 답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안전거리 150m 유지. 뒷좌석에 이수진 경위는 수첩을 꽉 쥐었다. 민지로서의 위장 잠입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오늘 밤 그녀는 공식적으로 급습팀의 일원이 되었다. 가짜배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번에는 새망 산부인과의 두려움을 가득 안고 찾아왔을 젊은 여성들의 얼굴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무게일 뿐이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곧 단순한 불법 시술 이상의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흰색 트럭은 마침내 녹슨 함석 지붕을 한 낡은 창고들이 늘어선 조용하고 좁은 흙길로 접어들었다. 가로등은 드물었고 몇 개의 희미한 노란 전구가 밤바람에 흔들렸다. 분위기는 마치 거대한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텅 빈 무대 같았다. 디젤 냄새와 젖은 쓰레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멀리서 마른 개들이 짖는 소리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트럭 안에서 운전사 박 씨는 담배를 피우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에게 오늘 밤의 경로는 일상이었다. 뒤편의 흰 상자들은 그저 배달해야 할 물건일 뿐이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돈만 제때 들어오면 그만이었다. 가끔 백미러를 쳐다봤지만 표식 없는 몇 대의 차가 멀리서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잠복 차량은 어두운 모퉁이에 멈췄다.
창문 너머로 박경감은 길끝에 자물쇠가 달린 철문이 있는 큰 창고를 볼 수 있었다. 두꺼운 재킷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흰색 트럭이 멈추자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짐칸 뒤를 두드렸다. 스티로폼 상자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져 창고 안으로 옮겨졌다. 박경감은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모든 팀원들이 긴장했다. 무기를 준비했지만 그는 아직 최종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오늘 밤 그는 단순한 운전사와 창고 인부만이 아닌 전체 사슬을 일망타진하고 싶었다. 인내가 핵심이었다. 이수진은 숨을 참았다. 분위기는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머릿속에는 퉁퉁 부은 눈으로 돌아왔던 원룸 친구 안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안나도 이 상자들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지만 그녀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몇 분 후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렸다. 서울 번호판을 단 검은색 승합차가 창고 앞에 멈췄다. 안에서 창고 인부들과는 전혀 다른 단정한 차림의 두 남자가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운전사 박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흰 상자들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로 저거야. 박경감이 속삭였다. 우리가 기다리던 연결고리. 그는 무전기를 눌렀다. 전 부대, 대기, 신호 전까지 움직이지 마. 근처 무너진 담벼락 뒤에서 강민혁 기자는 여전히 잠복 중이었다. 작은 카메라가 손에서 떨렸다. 밤은 쌀쌀했지만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상자가 내려지는 순간부터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하는 모든 순간을 찍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 취재가 자신의 이름을 날리게 할 수도 혹은 여기서 자신의 삶을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흰색 트럭은 비어 있었다. 상자들은 창고 안으로 옮겨졌다. 철문 틈새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와 거대한 냉동 선반들을 비췄다. 박경감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모든 정보 보고가 사실이었다. 이 냉동 창고는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다. 시계는 0시 45분을 가리켰다. 갑자기 창고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이어 총소리로 추정되는 폭발음이 울렸다. 아마 경고 사격일 것이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박경감은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전부대, 진입, 그가 외쳤다. 잠복 차량들이 앞으로 돌진했다. 창고 문이 부서졌다. 완전 무장한 병력이 움직이지 마라는 단호한 외침과 함께 쏟아져 들어갔다. 안에 있던 남자들은 깜짝 놀랐다. 일부는 도망치려 했고 일부는 체념했다. 운전사 박 씨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돈이 든 서류 가방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수진은 팀의 뒤를 따라 달려갔다. 그녀의 눈은 방 전체를 훑었다. 냉동 선반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문들은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 있었다. 화학약품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섞여 코를 찔렀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녀의 몸이 철문 뒤에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박경감은 냉동 고문 하나를 걷어찼다.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와 그의 안경에 김이 서렸다. 안에는 스티로폼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는 국과수 팀을 돌아보았다. 전부 봉인해 여기서 열지 마. 본부로 가져가서 증거물로 확보한다. 그러나 옮기는 도중 충격으로 상자 하나가 떨어졌다. 테이프가 약간 뜯어지면서 더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퍼졌다. 모두가 숨을 참았다. 이수진은 입을 막았고 최민주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감히 더 들여다보지 못했다. 창고 밖에서는 경찰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빗물 웅덩이에 반사되었다. 범인들이 하나둘씩 수갑을 찼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아직 숨어있던 강민혁은 그 경광등에 섬광을 찍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오늘 밤 역사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경감은 방 중앙에 서서 가득 찬 냉동 선반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이제 막 첫 번째 문을 열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일 세상은 우리가 오늘 밤 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 열리지 않은 상자들이 많고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더 어두운 비밀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5장 어둠의 연결고리, 마렉스티 엠벙토. 차가운 공기가 여전히 시흥의 창고 공간을 찔렀다. 낡은 벽시계는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급습 작전은 막 끝났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범인들은 수갑이 채워져 밖으로 끌려나갔고 국과수팀은 발견된 모든 흰색 스티로폼 상자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박진우 경감은 냉동 선반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구두는 빗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을 밟았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는 오늘 밤이 단지 첫 번째 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상자들 안에 보관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의 병원이나 하나의 창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조직을 드러낼 수 있었다. 팀장님, 충격으로 상자 하나가 열렸습니다. 한 국과수 요원이 보고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내용물은 일반 폐기물이 아닙니다. 박 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봉이네. 허가 없이 사진 찍지 마. 이수진은 방구석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를 덮친 것은 메스꺼움이 아니라 발끝에서부터 목덜미까지 퍼지는 한기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그 얼어붙은 공기가 그녀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최민준이 다가와 속삭였다. 괜찮아? 이수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요? 단지 우리가 발견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요. 창고 밖에서는 다시 비가 조금씩 내렸다. 사이렌 소리는 꺼졌고 오직 발소리와 팀원들 간의 짧은 대화 소리만 들렸다. 무너진 담벼락 뒤에서 강민혁 기자는 여전히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카메라는 이미 충분한 사진을 저장했다. 그는 밤 공기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몸을 떨었다. 경찰이 상자들을 국과수 트럭으로 옮길 때 그는 다시 한번 카메라 버튼을 눌렀다. 박 경감은 창고에서 나와 계속해서 비를 뿌리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전 부대, 본부로 복귀한다. 증거물은 너무 민감해서 이곳에 남겨둘 수 없어. 국과수 트럭이 안산으로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박 경감은 창고 쪽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이상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직감은 그곳이 더 큰 지도의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산단원경찰서 강력팀은 분주했다. 시흥에서 온 스티로폼 상자들이 특수 냉동실에 가지런히 정리되었다. 완전한 보호복을 입은 국과수 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밝은 형광등이 플라스틱 표면에 반사되었다. 분위기는 수술실처럼 조용했다. 박 경감은 검찰 관계자와 함께 초기 검사를 직접 지휘했다. 이수진은 모든 단계를 기록했다. 그녀는 상자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와 방을 더욱 얼어붙게 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봉인된 비닐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 법의학 전문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의료 폐기물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물건입니다. 그의 손은 쇠 집게로 그 봉지를 들어 올릴 때 떨리고 있었다. 박 경감은 표정을 감췄다. 상세히 기록하고 특수증거 보관실에 보관해. 완전한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부로 어떤 정보도 유출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무거운 부담이 서려 있었다. 방 밖에서 최민준이 이수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직접 봤잖아. 세상은 이 진실을 알아야 해.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네, 하지만 이게 드러나면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의사 한 명이나 운전사 한 명이 아닐까 봐 두렵기도 해요. 이 모든 것 뒤에는 더 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최민준은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야. 한편 그의 좁은 원룸에서 강민혁은 낡은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에서 사진을 옮겼다. 흐릿하지만 흰색 트럭, 스티로폼 상자, 그리고 경찰의 경광등 섬광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얼굴을 쓸어내렸다. 이걸 공개하면 어쩌면 내일은 글을 쓸 기회조차 없을지도 몰라.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춰. 넌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 강민혁은 소름이 돋았다. 얇은 원룸 문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 경감은 팀을 회의실에 모았다. 큰 화이트보드에 그는 새망 산부인과 시흥창고, 운전사 박 씨, 그리고 서울에서 온 검은색 승합차 사이에 연결선을 그었다. 지난밤 우리는 첫 번째 매듭을 풀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다른 매듭들이 있어. 구매자, 중개인, 심지어 그들을 보호하는 공무원까지 모두를 추적해야 해. 이수진이 물었다. 김수현 원장은 어떻게 되나요? 박 경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곧 조사를 받겠지만 그녀가 주범이 아닌 건 분명해. 그 위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어. 박 경감은 자템 국경을 넘나드는 지도를 가리켰다. 그는 국경으로 향하는 환승 경로로 의심되는 몇몇 지점을 표시했다. 오늘 밤부터 두 팀으로 나눈다. 1팀은 국내 조직에 집중해서 구매자와 중개인을 찾고 2팀은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경로를 파악한다. 모든 연결고리가 드러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회의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모든 팀원들은 자신들이 짊어진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다시 안산에 내렸다. 이수진은 경찰서 테라스에 서서 희미한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의 생각은 안나에게 향했다.
친구가 연루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알 수 없었다. 강민혁은 작은 카페에 앉아 다시 한번 자신의 사진들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큰 망설임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이후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커피 한 모금 한 모금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박 어딘가에 자신을 계속 지켜보는 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 본부 냉동실에는 얼어붙은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조용했지만 마치 하나 이상의 도시, 어쩌면 나라 전체를 뒤흔들 준비가 된 목소리들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밖에서는 자신들의 물건을 잃어버린 자들이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제6장 인천항으로 가는 길 컨둥된 캥 인천. 그날 밤 안산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빠르게 달리는 차량 불빛에 반짝였다. 안산단원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박진우 경감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붉은 선과 검은 원으로 가득한 큰 지도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생각은 멈출 수 없었다. 시흥 급습 이후 많은 눈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서울에서 온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경감, 이 사건은 공식 발표 전까지 언론에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위에서의 압력이 상당합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세력이 많으니 조심하십시오. 박경감은 조용히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자신들의 적이 현장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더 큰 권력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수진이 보고서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팀장님, 용의자 중 한 명의 휴대폰에서 거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국제 전화 코드가 있는 외국 번호가 있습니다. 이 경로는 국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 경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걱정하던 바야. 이 팀을 준비시켜 정보기관과 공조해야 해.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준이 취조실에서 얻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운전사 박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일하는 운전사일 뿐이지만 매달 인천항 근처의 다른 창고로 정기적인 배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본 적이 없지만 평소 운임의 2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 경감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시흥은 경유지였고 인천항이 출구야. 이 조직이 이동하기 전에 서둘러야 해. 한편 그의 작은 원룸에서 강민혁 기자는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낡은 노트북은 급습 현장의 흐릿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들이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받은 위협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이 깊어지고 비가 함석 지붕을 두드렸다. 갑자기 문에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은 조용히 다가갔다. 노크 소리는 없었고 문 아래에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빗물에 젖은 손글씨였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널 보고 있다. 강민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가 종이를 집어들 때 손이 떨렸다. 이 위협은 어제의 문자 메시지와는 달랐다. 이제 누군가가 정말로 그의 원룸을 찾아왔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었다. 그는 문을 단단히 닫고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다. 내가 침묵하면 나는 살겠지.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누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할까?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취조실에서 김수현 원장은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가끔 바닥을 쳐다볼 뿐이었다. 박 경감은 그녀 앞에 시흥창고 사진을 놓았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감독하에 일어났어. 당신 위에 누가 있지? 김 원장은 옅게 미소 지었다. 팀장님, 저는 주범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작은 부분을 실행했을 뿐이에요. 제가 입을 열면 제 인생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겁니다. 박 경감은 한숨을 쉬고 거래 기록에 담긴 파일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당신의 도움 없이도 우린 그들을 찾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빨리 말할수록 당신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줄어들지. 김 원장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속삭였다. 인천항을 찾아보세요. 거기서부터 누가 이 모든 것 뒤에 서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밤 강력팀은 인천항으로 이동했다. 여전히 폭우가 쏟아졌고 짠바다 공기가 코를 찔렀다. 수백 개의 형형색색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벽처럼 솟아 있었다. 크레인 불빛이 천천히 흔들렸고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수진은 최민준과 함께 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컨테이너 사이의 어두운 통로들을 응시했다. 여긴 미로 같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서 그들을 놓치면 어떡하죠? 최민준은 재킷을 여몄다. 우리가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숨을 수는 없어. 시계가 새벽 2시에 가까워졌을 때 시흥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탑차가 나타났다. 번호판은 달랐지만 짐칸 옆에 작은 표시가 그것을 쉽게 식별하게 했다.
선두차에서 지휘하던 박경감은 즉시 지시했다. 2조, 저 차량을 추적해 시야에서 놓치지 마. 트럭은 몇 개의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있는 더 한적한 부두로 향했다. 분위기는 유령도시 같았고 오직 파도 소리와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갑자기 두 대의 검은색 승합차가 반대 방향에서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박경감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전 부대 경계. 그들이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승합차 문이 열리고 둔기를 든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내렸다. 이수진은 숨을 참았고 손은 권총을 꽉 쥐었다. 최민주는 상황이 폭발하면 즉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박경감은 무전기를 통해 외쳤다. 트럭을 놓치지 마. 주목표에 집중해. 하지만 추격 대상이던 흰색 트럭은 이미 속도를 높여 항구 지역 깊숙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두 대의 잠복 차량이 즉시 엔진을 켜고 추격했다. 가로등에 반사된 비가 무서운 섬광을 만들어냈다. 어두운 컨테이너 더미 뒤에서 한 쌍의 낯선 눈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주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함정을 닫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단순한 증거물 이상의 것이 걸려 있었다. 제7장 컨테이너의 미로, 메쿰 컨테이너. 폭우가 쏟아지면서 흰색 트럭은 인천항 구역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노란색 나트륨 등은 강철벽처럼 솟아있는 컨테이너 더미 사이로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바퀴가 돌 때마다 불빛 아래 반짝이는 물보라를 일으켰다. 멀리서 들려오는 선박의 경고음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거대한 크레인의 느린 기계음과 섞여 울려 퍼졌다. 디젤과 바다의 짠내 그리고 녹슨 쇠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는 모든 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박진우 경감은 앞 유리에 시선을 고정했다. 계속 따라가.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무전기에 말했다. 트럭을 미행하던 두 대의 잠복 차량이 확인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전조등이 짧게 깜빡였다. 이수진은 뒷좌석에 앉아 멀어져가는 트럭의 그림자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응시했다. 그녀 옆에 최민주는 무기를 쥐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추위와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트럭은 부두 끝에 있는 낡은 창고 앞에 멈췄다. 벽은 칙칙했고 일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거대한 철문은 녹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문틈으로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신호를 보내며 나타났다. 문은 천천히 옆으로 밀리며 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별다른 말 없이 트럭이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박경감은 손을 들어 팀에게 계속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섣불리 움직이지 마. 그가 말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너무 오래 지체하면 증거물이 새벽에 출항하는 배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수진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박함이 가득했다. 팀장님, 매 순간이 배 한 척이 떠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박경감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린 단순한 인부들을 잡으러 온 게 아니야.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필요해. 창고 안에서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트럭 짐칸에서 스티로폼 상자들을 내려 이미 준비된 나무 팔레트 위에 쌓고 있었다. 냉동 기계가 윙윙거리며 방 안을 뿌옇게 만드는 차가운 공기를 내뿜었다. 검은 비옷을 입은 남자가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모자에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건이 도착했다고 말할 때 차가웠다. 물건 도착했다. 배는 사시에 출발한다. 그 전까지 모든 걸 끝내. 그의 말투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밖에서 강민혁 기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몰래 잠입해 컨테이너 더미 뒤에 멈춰섰다. 그는 작은 카메라를 켜고 빛 때문에 렌즈가 흐려졌지만 사진을 찍으려고 애썼다. 창고에서 새어나온 불빛의 섬광이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잠시 기록되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멀리 두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 희미하게 마치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서 있었다. 강민혁은 침을 삼켰다. 그의 손은 카메라를 쥔 채 떨렸다. 그는 마치 어둠 속 날카로운 눈에 의해 역으로 사진이 찍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컨테이너 뒤로 사라졌고 물웅덩이에 발자국을 남겼다. 강민혁은 자신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으며 적이 외부인이 엿보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재킷을 여미고 쇠더미 뒤로 더 깊이 숨었다. 숨이 가팠다.
차 안의 박경감은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했다. 일조 동쪽 측면에 움직임이 있나? 그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다. 곧바로 답이 왔다. 서쪽 부두 방향에서 승합차 2대 진입했습니다, 팀장님. 창고 근처에 멈췄습니다. 박경감은 미간을 찌푸렸다. 경비를 강화하고 있어. 이건 거물이 올 거라는 신호야. 이수진은 멈춰선 승합차 쪽을 응시했다. 뒷문에서 상자를 옮기던 거친 인부들과는 다른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 몇 명이 내렸다. 그들 중 한 명은 검은색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수진은 최민준에게 속삭였다. 저건 분명 거래의 일부일 거야. 저 가방에 돈이 들었다면 우리는 조직의 핵심에 거의 다다른 거야. 최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져 차 유리를 물방울로 가득 채웠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차 안에 긴장된 얼굴들이 환하게 비쳤다. 박경감은 한숨을 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5분 기다린다. 그 후에도 건물이 나올 기미가 없으면 우리가 들어간다. 창고 안검은 비옷을 입은 남자는 막 놓인 서류 가방에 다가갔다. 그는 살짝 여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닫았다. 주위의 남자들은 마치 거래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작게 웃었다. 이수진은 수첩을 꽉 쥐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매초가 귀를 찌르는 시계바늘처럼 지나갔다. 최민준은 천천히 총을 장전하며 어떤 상황에도 대비했다. 그날 밤 파도 소리와 선박 엔진 소리 사이에서 추격은 가장 위태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었다.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비의 장막 너머로 밝은 불빛을 켠 큰 배가 이미 부두에 준비된 모습으로 보였다. 그들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신호였다. 제8장, 어둠의 제국, 내체 멍토이. 차량 계기판의 시계바늘은 새벽 2시 45분을 가리켰다. 폭우는 계속해서 인천항을 때렸고 희미한 노란색 나트륨 등 불빛이 도로 위에 무릉덩이를 반사하며 강철벽처럼 솟아있는 컨테이너들의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출항을 준비하는 화물선의 무거운 엔진 소리가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크레인의 굉음과 섞여 울려 퍼졌다. 디젤, 바다의 짠내, 그리고 녹슨 새냄새가 한데 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진우 경감은 앞 좌석에 앉아 부두 끝에 낡은 창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감시 보고에 따르면 돈이 든 서류 가방은 이미 열렸고 스티로폼 상자들은 옮겨졌다. 거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전부대 준비 5분 뒤 진입한다. 오늘 밤 주 목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뒷좌석에 앉은 이수진은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은 권총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최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만약 그들이 물건을 배로 옮기는 데 성공하면 우린 늦는 거예요. 최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진정해.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창고 안 검은 비옷을 입은 남자는 열린 서류 가방 앞에 똑바로 서 있었다. 은행띠로 단정하게 묶인 현금 다발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배는 30분 뒤에 출발한다. 빨리 끝내. 그의 명령은 차가웠다. 인부들은 부두 통로와 바로 연결된 창고 뒷문 근처로 상자들을 빠르게 옮겼다. 밖에서 강민혁 기자는 컨테이너 뒤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카메라는 창고 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안정시키려 했으며 숨을 참았다. 카메라 렌즈는 비 때문에 흐려졌지만 돈이 든 서류 가방과 몇몇 얼굴들을 녹화하기에는 충분히 선명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창고 안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한 이름을 언급했다. 한 회장님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셔. 강민혁은 깜짝 놀랐다. 그 이름은 익숙했다.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대기업 총수.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이 조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경감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간 다 됐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짧게 지시했다. 지금 양쪽에서 진입. 순식간에 군화 소리가 무릉덩이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창고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졌다. 그 소리는 부두까지 울려 퍼졌다. 손전등의 섬광이 어두운 공간을 꿰뚫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그들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내부는 즉시 혼란에 빠졌다. 몇몇 남자들은 상자를 떨어뜨리고 도망치려 했다. 2명은 쇠 파이프로 저항하려 했지만 왼쪽에서 진입한 최민준이 즉시 그중 1명을 덮쳐 쓰러뜨렸다. 이수진은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남자를 빠르게 달려가 수갑을 채웠다. 이마에 땀과 빗물이 섞여 흘렀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검은 비옷을 입은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닫고 양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여전히 차가웠다. 생각보다 빠르군.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박경감이 안으로 들어서며 그를 흔들림 없이 응시했다. 내 놈의 놀이는 여기서 끝이다. 두 명의 경찰이 즉시 그 남자를 수갑 채우고 서류 가방에서 멀리 떼어놓았다. 최민준이 서류 가방 안을 확인하고 빠르게 보고했다. 팀장님, 10억 원이 넘습니다. 명백한 거래 증거입니다. 박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직 팔레트에 쌓여있는 상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전부 봉인해. 검사 없이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비명과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한 범인이 접이식 칼로 저항하려 했지만 즉시 제압당했다. 이수진은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몇 분 안에 창고는 경찰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아직 숨어있던 강민혁은 격렬하게 떨었다. 그는 돈 가방, 검은 비옷을 입은 남자, 그리고 경찰이 진입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녹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들었던 이름, 한 회장이 이미 체포된 누구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카메라를 끌어안았다. 검은 비옷을 입은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끌려나갔다. 경찰차의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그의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저 사람이 주범일까요? 아니면 그냥 중간책일까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박경감이 듣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우린 이제 막 현관문을 잡았을 뿐이야. 거실은 아직 어두워. 창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부두를 때리는 파도 소리와 섞여 길게 울렸다. 출항을 준비하던 큰 배는 출발을 연기해야 했다. 그러나 항만 무전기에서는 의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다. 15분 전에 다른 배 한 척이 조용히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박경감은 어두운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또 다른 문이 막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구장 한태준. 다음 날 아침 만산단원경찰서 취조실은 냉방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답답하게 느껴졌다. 지난밤 작전의 피로가 모두의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차가운 금속 테이블 앞에 이제는 주황색 수감복을 입은 검은 비옷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양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얕보는 듯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난밤 입었던 낡은 셔츠 차림의 박진우 경감은 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낳고 짧은 목소리로 이름을 물었다. 남자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냉소적으로 반짝였고 박경감이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구석에 서 있던 최민주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여 남자가 수십억 원이 든 서류 가방과 경찰이 봉인한 수십 개의 상자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니 발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자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자신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며 진짜 배후는 너무나 높고 멀리 있어 손이 닿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박경감 옆에 앉아있던 이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 쪽으로 몸을 기울여 수감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 쥔 볼펜은 거의 부러질 뻔했다. 그녀는 가득 찬 압박감이 담긴 갈라진 목소리로 이름을 대라고 요구했다. 수감자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옅었지만 피를 끓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그 건물의 이름을 말하면 이 방에 있는 경찰들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테이블 위의 형광등이 박경감이 올려놓은 돈 가방 사진 표면에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박경감은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두드리며 이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만약 남자가 즉시 말하지 않으면 모든 혐의를 혼자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한 이름을 말했다. 한태준.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수진은 최민준을 돌아보았고 두 사람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박경감은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한태준은 수년간 서울 최대 물류회사의 소유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였다. 그는 경제뉴스에 자주 등장했고 많은 정치인들과 가까웠으며 여러 항구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박경감은 숨을 참고 정말 그 사람이 주범이냐고 물었다.
수감자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태준 없이는 해외로 나가는 경로가 불가능하며 물건을 실은 모든 배가 그의 물류회사 통제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임무는 단지 물건을 제 시간에 부두에 도착시키는 것뿐이었다고. 최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왜 그런 사람을 위해 일하려 하느냐고, 거래되는 것이 무고한 아기들의 남은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느냐고 소리쳤다.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무미건조한 톤으로 답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고. 돈. 그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큰 돈이 눈앞에 놓였을 때 도덕 따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수진은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들끓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이자 아마도 희생자 중 한 명이란 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얼마나 많은 양이 보내졌는지 물었다. 수감자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라고. 박 경감은 앞에 놓인 파일을 큰 소리로 닫아 방 안에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제 충분하다며 남자를 다시 감방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그들은 더 큰 이름을 손에 넣었고 그것은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위험할 것임을 의미했다. 몇 시간 후 경찰서 2층 회의실은 지난밤 비에 젖은 제복을 입은 팀원들로 가득 찼다. 화이트보드에 박 경감은 한태준이라는 큰 이름을 쓰고 그 아래로 새망산부인과 시흥창고 그리고 인천항의 배와 연결되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졸들을 잡았지만 이제는 조직의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태준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할 때 무거워졌다. 그는 영향력, 돈, 그리고 정치적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이 사건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이수진이 손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렇게 큰 인물을 정말 건드릴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경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본 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수천 명의 새로운 희생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최민주는 단순한 자백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한태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서, 거래 기록 또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백한 얼굴이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앉아있는 강민혁 기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 경감은 강민혁이 창고에서 시각적 증거를 기록했고 매우 중요한 비디오 녹화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한태준의 물류회사 시스템을 뚫고 컨테이너 기록, 항만 서류, 그리고 자금 흐름을 찾아야 했다. 모든 것은 분명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이수진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오랜 인맥을 통해 항만 관리 경로로 잠입할 수 있다고 재빨리 말했다. 박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최민준에게 현장팀을 이끌어 한태준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움직임을 감시하라고 요청했다. 강민혁에게는 한태준의 모든 공개 데이터, 사업 프로필,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수집하여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임무가 주어졌다. 방은 조용해졌다. 오직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렸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다음 임무가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부패한 의사나 길거리 조폭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자리에까지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마주하고 있었다. 박 경감은 그날부터 그들이 단순히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이름 뒤에 서 있는 어둠의 제국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마쳤다. 그의 눈은 화이트보드를 응시했다. 한태준의 이름 주위에는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붉은 선이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는 극도의 신중함으로만 수행될 수 있다고 속삭였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길을 가리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10장, 제국의 심장부로 바오트랑탐 구어 대체.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짙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도시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누리물류 그룹의 유리 건물이 주요 도로변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 앞에 빽빽한 교통체증은 분위기를 더욱 분주하게 만들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드나들었고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출입문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CCTV 카메라는 모든 구석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그러나 그 일상 뒤로 이수진은 새로운 신분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얇은 안경이 얼굴을 가렸다.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는 평범한 행정 직원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진실에 충실한 오랜 인맥을 통해 모든 위조 서류를 준비했다. 건물 안에서는 작은 카페에서 나는 커피 향과 종이 및 프린터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수진은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는 컨테이너 코드와 선박 일정표로 가득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발각될 위험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한태준의 어두운 제국 심장부로 직접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첫날 그녀는 단지 관찰만 했다. 서류의 흐름, 중요한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들, 그리고 데이터가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배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기록했다. 항상 파란색 USB를 들고 다니는 감독관, 급하게 전화를 끊는 비서, 서버실을 너무 자주 드나드는 IT 관리자.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나중에 박경감과 함께 분석하기 위해 저장했다. 날이 갈수록 이수진은 대담해졌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친절한 척하며 사소한 것을 물었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낳고 있었다. 한 직원으로부터 매달 특정 밤에는 큰 선박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항만 창고가 삼엄하게 경비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심장은 떨렸다. 그날이 바로 어둠의 물건들이 옮겨지는 날일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5일째에 더욱 현실화되었다. 그녀가 치마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USB의 일부 데이터를 복사하고 있을 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멈췄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감독관이 의심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시스템이 왜 오류가 났는지 물었다. 이수진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어색하게 웃고 방금 명령어를 잘못 입력했다고 답했다. 그녀는 재빨리 몇 개의 키를 눌러 정상 화면을 다시 표시했다. 감독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지만 그의 시선은 이수진의 마음에 의문을 남겼다. 그녀는 작은 실수 하나가 자신의 위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일을 박경감에게 보고했다. 전화기 너머 박경감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더 조심하라고 요청했다. 서두르지 마. 그들이 의심하게 해서는 안 돼.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건물 밖에서 강민혁은 경제부 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물류사업 동향에 대한 취재를 핑계로 누리물류그룹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홍보팀 직원을 인터뷰하며 의례적인 답변을 기록했지만 그의 눈은 직원들의 출입 경로, 접수 공간, 난간 가겠습니다. 그리고 1층 회의실을 바쁘게 관찰했다. 그날 밤 그는 새로운 위협을 받았다. 더 이상 문자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의 원룸 앞에 어두운 유리창을 한 검은색 차량이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었다. 그 차는 엔진을 켜지 않고 희미한 불빛만 켠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그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커튼 뒤에서 엿보았다. 그러나 그는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퇴는 그 조직이 계속해서 군림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경찰본부의 최민주는 이수진이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낸 데이터를 분석했다. 매일 밤 그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서로 위장된 작은 조각들을 받았다. 그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 봉인 번호를 인쇄하여 화이트보드에 붙였다. 3일째의 첫 번째 패턴이 나타났다. 전자제품으로 기록되었지만 봉인 번호가 반복되는 컨테이너들이 있었다. 이는 공식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민주는 이 발견을 박경감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한태준이 어둠의 물건을 밀수하는 데 사용한 특별 경로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날 밤 경찰 회의실은 다시 가득 찼다. 화이트보드는 붉은 선과 작은 메모들로 채워졌다. 박경감은 수집된 증거가 패턴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만 재판에서 한태준을 무너뜨리기에는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들에게는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컨테이너가 열리는 순간을 현장에서 잡는 것이 필요했다. 이수진은 벽에 걸린 항만 지도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한 지점, A17이라는 코드가 붙은 큰 창고에서 멈췄다. 그녀는 그곳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박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렇다면 A17에 집중한다. 하지만 기억해. 한태준은 어디에나 눈이 있어.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 방은 조용했다. 오직 창밖에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소리만이 들렸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강민혁은 집 앞에 주차된 검은 차를 생각하며 카메라를 꽉 쥐었다. 최민주는 화이트보드의 데이터를 응시하며 다른 패턴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모두가 이제 정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임대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켜고 훔친 데이터를 옮긴 후 희미한 일기장에 메모를 썼다. 모든 걸음이 줄타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내가 멈추면 이미 쓰러진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정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책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수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항상 감시하는 스파이의 눈처럼 보였다. 본부에서 박 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홀로 서 있었다. 한태준의 이름이 중앙에 크게 쓰여 있었고 붉은 선이 병원, 시흥창고, 인천항의 배, 그리고 이제 물류회사까지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그의 눈은 A17이라고 쓰인 붉은 원에서 멈췄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곳이 제국의 핵심으로 가는 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열어야만 한다. 제11장 A17 창고, 나 KAO-A17. 시계바늘이 밤 11시에 가까워졌을 때 인천항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짠내와 디젤 및 녹슨쇠의 냄새를 섞어 날랐다. 희미한 노란색 나트륨 등이 컨테이너 행렬에서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A17 코드가 붙은 큰 창고는 다른 창고들보다 약간 떨어져서 있었다. 그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공식적인 표식 없는 검은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지키고 있었다. 멀리서 이수진은 재킷 뒤에 숨긴 작은 망원경으로 관찰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행정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쓴 야간 근무 직원으로 위장하여 직접 현장에 나와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녀는 컨테이너를 정리하는 인부들 사이에 섞여 컨테이너 번호를 기록하는 척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바빴다. 그러나 A17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등 뒤로 불안감이 엄습했다. 20m 거리에서 그녀는 흰색 컨테이너 트럭이 문 바로 앞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철문이 옆으로 밀리고 형광등 불빛이 뿜어져 나와 안에서 기다리는 몇몇 남자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2개의 큰 흰색 상자가 즉시 트럭에서 내려져 쇠수레로 안으로 옮겨졌다. 냉동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와 이수진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조끼에 숨겨둔 작은 카메라를 켰다. 주의를 끌지 않고 녹화하려 애썼다. 뒤에서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경비원이 손전등으로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왜 폐쇄되어야 할 구역에서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지 물었다. 이수진의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위조 신분증을 꺼내 내일 교대 근무를 위한 컨테이너 목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경비원은 오랫동안 신분증을 쳐다보다가 다가왔다. 손전등 빛이 그녀의 눈을 부시게 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 후 경비원은 코웃음을 치며 빨리 일을 끝내라고 말했다. 이수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쓰는 척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따라 흘렀다. 담장 밖에서 강민혁은 장망원 렌즈를 단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트럭의 모든 움직임과 창고를 드나드는 사람들을 녹화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멀리서 젖은 길 위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두운 재킷을 입은 2 남자의 그림자가 일정한 속도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강민혁은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한 남자가 그의 어깨를 세게 치며 무엇을 녹화하고 있는지 물었다. 강민혁은 긴장한 채 웃으려 했지만 그의 가방은 이미 잡아당겨졌고 카메라는 빼앗겼다. 카메라 화면에는 방금 창고 앞 검은색 SUV에서 내린 한태준의 얼굴이 녹화되어 있었다. 2 남자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시선은 위협으로 가득했다. 다른 한편 이수진은 자신의 눈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부두 쪽에서 검은색 SUV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내렸다. 한태준, 지금까지 회의에서만 언급되던 인물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다. 그는 키 큰 2 남자의 호의를 받으며 창고로 들어갔다. 이수진은 숨을 참았다. 몸이 떨렸다. 그녀는 조끼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가장 귀중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창고 안에서 한태준은 위험 있게 서 있었다. 그는 흰색 상자 중 하나를 열어 냉동 테이블 위에 놓인 봉인된 검은 포장지를 드러냈다. 차가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목소리는 내일 선적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명령할 때 차분했지만 압박감이 가득했다. 그의 모든 부하들은 복종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수진은 창고 외벽에 몸을 붙이고 조끼에 달린 작은 마이크로 소리를 잡으려 했었다. 한태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수사에 있어 금과 같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있는 매 순간은 또한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항구에서 멀지 않은 임시본부에서 박 경감은 이어피스를 통해 이수진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한태준이 직접 현장에 있다는 말을 듣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옆에 있던 최민주는 이를 갈며 그를 체포할 기회라고 말했다. 박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저 상자들 내용물을 알아야 해. 증거 없이는 그는 다시 풀려날 수 있어.
그때 무전기가 담장 밖에서 소란이 있다는 이수진의 다급한 속삭임으로 갈라졌다. 박 경감은 즉시 강민혁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항만 지도를 응시했다. 담장 밖에서 강민혁은 벗어나려 애썼다. 그의 몸은 거칠게 흔들렸다. 한 남자가 그를 창고 안으로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지만 그는 입이 막히기 전에 소리칠 수 있었다. 그 억눌린 비명이 통신 채널로 들어와 이수진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 그의 목숨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 경감은 똑바로 섰다. 숨이 가빴다. 그는 A17 창고를 둘러싼 지도 위에 큰 붉은 선을 응시했다. 모든 준비, 모든 희생이 이제 오늘 밤의 정점을 찍고 있었다. 최민주는 굳은 얼굴로 명령을 기다렸다. 마침내 박 경감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밤 우리는 A17로 들어간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성공하면 이 항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다. 항구에서 이수진은 번개가 치는 어두운 하늘을 응시했다. 그녀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A17 창고에서 법과 권력의 싸움이 진정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제12장 최후의 결전, 젠친 쿠이쿵. 그날 밤 인천항에는 폭우가 쏟아져 젖은 아스팔트가 희미하게 깜박이는 나트륨 등 불빛을 반사했다. 짠내와 디젤 및 녹슨, 쇠냄새가 뒤섞인 공기. 매서운 바람이 피부에 긴장감을 실어날랐다. 멀리 A17 창고는 철문이 반쯤 열린 채 굳건히 서 있었다. 트럭에서 실내로 큰 흰색 상자들을 옮기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분주하게 보였다. 박 경감은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휘 차량 안에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 디지털 지도를 응시했다. 최민주는 옆 좌석에 앉아 무기를 무릎 위에 준비해 두었다. 그들의 귓가에는 한태준이 여전히 창고 안에서 직접 이송을 감독하고 있다는 이수진의 났지만 단호한 보고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민혁이 구타당한 채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덧붙일 때 떨렸다. 그 말을 듣고 박 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낭비되는 매 순간은 증인의 목숨과 귀중한 증거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었다. 전부대 준비. 박 경감이 무전기를 통해 나지막이 말했다. 비가 차량 지붕을 두드리며 극적인 긴장감을 더했다. 검은 옷을 입은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항구의 여러 측면으로 흩어졌다. 일부는 부두 통로를 통해 잠입했고 일부는 창고 왼쪽에서 대기했으며 대부분은 정면 도로에 집결했다. 모두가 신호를 기다렸다. 창고 안에서 한태준은 냉동 테이블 옆에 위험 있게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방금 열린 흰색 상자들을 살폈다. 상자 안에는 봉인된 검은 포장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냉동 기계에서 나온 차가운 공기와 금속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는 부하들을 돌아보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배에 실려 있어야 한다.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방구석에서 강민혁은 손이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조끼에 아직 숨겨져 있는 작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얼굴을 숙이려 했었다. 이수진은 창고 안쪽 컨테이너 더미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아드레날린을 참느라 떨렸다. 조끼에 달린 작은 카메라는 매 순간을 녹화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녹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밤에는 실제 행동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어피스에 손가락을 대고 속삭였다. 팀장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5분 안에 문을 닫을 겁니다. 박 경감은 그 보고를 들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밖의 병력이 가까이 다가갔다. 군화 소리가 아스팔트 위에 빗물을 튀겼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박 경감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지금 순식간에 창고의 철문이 부서졌다. 그 굉음이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손전등의 섬광이 모든 방향을 비췄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라는 외침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혼란이 폭발했다. 한태준의 부하들은 공황에 빠졌다. 일부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려 했고 다른 이들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특수부대가 이미 포위하고 있었다. 쇠에 부딪히는 소리, 의자 넘어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이수진은 은신처에서 나와 쇠 지렛대로 경찰을 공격하려던 남자를 덮쳤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고 밀쳐져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의 용기는 다른 경찰이 그 남자를 수갑 채울 틈을 만들어 주었다. 숨이 찼지만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강민혁은 병력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려 했다. 한 경찰이 그의 손에 묶인 밧줄을 잘랐고 그를 지키던 범인은 강제로 체포되었다. 강민혁은 비틀거렸다. 몸은 구타로 아팠지만 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한대원이 그를 밖으로 인도할 때 그는 녹화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카메라를 꽉 쥐었다. 빗물이 얼굴에 피를 씻어냈지만 그의 눈빛은 안도로 빛났다. 한태준은 방 중앙에 똑바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가웠다. 그는 뛰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단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는 박경감을 응시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에는 빗소리, 깨진 유리소리, 그리고 비명소리만이 들렸다. 한태준이 어깨 미소 지었다. 결국 왔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경감이 다가갔다. 총구가 겨눠져 있었다. 내 놈의 놀이는 여기서 끝이다, 한태준. 모든 증거는 여기에 있다. 한태준은 짧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나를 잡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나? 밖에는 아직 내 뒤에 서 있는 자들이 많다. 넌 그저 사슬의 끝자락을 건드렸을 뿐이야. 박경감이 신호를 보내자 2명의 경찰이 즉시 한태준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고개를 숙이게 했다. 그러나 한태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차가움과 냉소뿐이었다. 박경감은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한태준의 힘이 이 창고 하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 국과수팀이 즉시 흰색 상자들을 검사했다. 봉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비린내가 즉시 퍼져나왔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가 숨을 참았다. 금지된 물품이 담긴 검은 포장지들이 하나씩 열리며 재판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만한 내용물을 드러냈다. 이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매스컴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막 들어온 최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가 말했다. 창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빗물 웅덩이에 반사되었다. 용의자들이 하나씩 호송차로 끌려 들어갔다. 강민혁은 어깨에 담요를 두른 채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카메라는 여전히 조끼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매우 귀중한 추가 증거였다. 그는 입술이 트라우마로 떨리고 있었지만 감사한 눈으로 박경감을 바라보았다. 박경감은 어두운 하늘을 응시했다. 굵은 빗방울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는 오늘 밤의 승리가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한태준은 체포되었고 A17 창고는 급습에 성공했지만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 뒤에는 아직 많은 자들이 서 있다. 박경감은 길게 숨을 내쉬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막 불을 지폈다는 의미다. 내일 정치적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